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자격증 완전정보 유통관리사 편 8번째 시간으로 상권 분석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과목, 유통관리사의 2과목인 상권 분석 파트에서 상권과 입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상권과 입지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입지 선정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방법들,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7번째 시간에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규범적인 방법과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실 것은 상권 분석의 서술적 방법입니다. 자, 제가 기술적 방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상권 분석을 해 나갈 때 주관적인 분석 방법으로서 상권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describe, 하나씩 묘사해 나가면서 서술해 나간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상권 분석의 서술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서 바로 체크리스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상권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전문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체크리스트, 질문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 점수를 합산한 것을 가지고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봤더니 이 상권이 이런 요소들이 좀 크다, 뭐 유동인구가 많은 요소가 가장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내는 거죠. 자,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체크리스트법의 의미는 상권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하여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주관적인 요소로서 전문가 집단이 보통 이 설문지나 기준을 작성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부지와 주변 상황에 대한 사전에 결정된 변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대상 점포들을 평가를 합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정도에 따라서 질문을 만들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점수표를 체크하거나 아니면은 의견을 작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표로서 쭉 작성을 하면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명확하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실제로 주관적인 생각하에서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분석을 요하거나 이러진 않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작업을 하는 해당 비용만 발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관성이 좀 관여가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변수나 그 변수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그리고 변수 선정의 문제가 항상 한계점으로 존재를 합니다. 명확하게 모든 상권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그 전문가가 제시하는 의견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상권을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 상권이 어떤 상권이느냐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체크리스트법이다. 자, 이렇게 예시를 좀 들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준들을 작성을 해놓습니다. 기준 요소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해당 요소에 대해서 뭐 매우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해당 상권에 대한 질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상권의 유동인구는 1시간 내에 500명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 질문을 만들거나 거기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가지고 또 역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는 건데요. 체크리스트법을 사용할 때는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 요소가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해당 내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권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해당 요소들을 작성해주고 이걸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을 활용한다. 물론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전문가가 어떤 질문지를 만들거나 이런 체크리스트 항목을 정할 때 비교적으로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상권을 분석했을 때 좀 타당성이 있더라 라는 항목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상권을 가지고 다른 점포들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지만 접근성, 배우지 인구, 그리고 유동 인구, 경쟁 정도, 집객 시설 등은 알 수 있지만 이런 기준 항목들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실제 내가 상권 내에 있는 다른 유사한 점포에 대한 매출액이라든가 매우 구체적인 판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가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알 수 없다. 특히나 매출액에 대한 내용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시험에서 매번 등장을 하니까요. 체크리스트는 두 가지 형태로 시험에 보통 등장을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가진 특성,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 한 가지랑 또한 체크리스트는 매출액을 분석할 수 없다는 그러한 한계점을 지닌 거. 이 두 가지 형태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런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다시 정리하면 반드시 주관적인 방법이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방법, 즉 서술적 방법으로서 실제 내가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혹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요소에 대해서 직접 작성을 해서 그 평가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전문가 선정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제시하는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말 그대로 한계점에 좀 속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다른 대상 점포들을 가지고 혹은 상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가가 조사를 하지만 매출액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는 게 바로 체크리스트법입니다. 서술적 방법 중에 하나 체크리스트법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유추법입니다. 유추법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유추하느냐라고 딱 물어보면 매출액을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유추법입니다. 자,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물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유추를 해내지만 가장 유추를 하기 위한 목표 혹은 유추법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면은 내가 신규 점포로서 이 해당 상권에 진입을 했을 때 얼마나 벌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즉 매출액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유추법입니다. 유추법은 역시 기술적 혹은 서술적 모형에 속하고요. 자, 설명을 드리면 자사의 신규 점포와 특성이 비슷한 점포를 선택을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점포와 유사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점포의 상권 범위를 추정해서 매출액을 한번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가서 물어보면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정보 자료를 통해서 공시가 되는 자료를 통해서 매출액을 추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해당 상권이 얼마만큼의 상권 규모를 지니고 있고 그 상태에서의 매출액이 얼마인지까지를 한번 유추해보는 방법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유추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갖다 놓은 이유가 유추법이라는 것은 유추법을 단순하게 그냥 어디에 가서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CST 맵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유추법을 진행을 합니다. 자, 상권 규모를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CST는 커스터머 스포팅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점으로 찍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경품을 응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주소를 동 정도까지만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적어서 제출을 하죠. 아니면 전체 주소를 다 적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경품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거나 하죠.
자, 그거를 또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지도를 그립니다. 우리 매장을 기준으로 지도를 그리고요. 해당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준 정보가 있죠. 그 정보들을 고객들의 자리를 점으로 찍습니다. 하나씩. 점으로 찍어요. 그러면 지도 내에 점이 무수하게 찍혀 나가겠죠. 계속해서. 고객을 점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점으로 표현하다 보면 해당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우리 상권의 범위가 이 정도 지역까지 이렇게 퍼져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상권의 범위를 조금 측정해 보고 또 어느 지역에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지도 좀 알아보고 또 해당 지역 고객들의 특성이 어떠한지까지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점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고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특성에 맞게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나갈 수가 있죠. 이 방법이 바로 유추법입니다. 그래서 유추법이 CST 맵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추법을 쓸 때 항상 CST 맵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추법은 비슷한 점포를 선택해서 무엇을 밝혀내느냐? 매출액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CST 맵에서는 이렇게 고객을 점으로 표현해서 커스터머 스퍼팅이라는 방법이 고객 점묘법, 고객을 점으로 표현한다 혹은 고객 점표법, 고객을 점으로 표현한다 해서 이런 말로 쓰는데요. CST 맵을 항상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실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운데 스토어 점이 있습니다. 이 스토어 점에서 표현을 했겠죠. 고객들의 정보를 어떤 형태든지 받아서 점으로 다다닥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을 쫙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실제 이 매장에서 분석한 결과로 봤을 때는 이 끝에 지역까지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죠. 이 경계선을 1마일로 뒀는데요. 이 1마일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 매장은 근처 고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매장이구나. 그러면 근처 지역들이 만족할 만한 상품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문직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매장 내에서 우리가 가격이 낮은 제품, 편의품 위주로 판매를 할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들을 판매해도 소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까지 진행이 가능한 것이 바로 CST 맵입니다. 그래서 유추법은 기술적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한 거, 그리고 유추법을 할 때는 항상 CST 맵과 함께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CST 맵은 상권의 범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고객 점묘법 혹은 고객 점표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시험에서 나오는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런 CST 맵을 활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막 사용을 하진 않겠죠.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기억부터 보시면 점포에 출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자, 고객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설문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무슨 이벤트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고객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격자 도면상에 표시하여 고객 점표도를 작성한다. 그래서 고객들의 지리적 분포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도 봤지만 전체 지도를 딱 펼쳐놓고 범위를 구획으로 나눈 다음에 고객을 점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고객의 점표도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인구를 계산합니다. 인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공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사용하느냐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 우리 매장에 왔을 때 얼마 정도를 사용한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사용한다. 그러면 하루 매출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격자를 이제 그룹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이 이 정도 범위까지 하면 우리의 상권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럼 이 정도 상권이면 매출액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겠다라는 것을 CST 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유추법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기억해 보시면 고객들이 얼마나 먼 거리로부터 시설까지 통행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특정한 지역에서 고객들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범주 안에 있지만 특정한 고객들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우리 매장에 오는 어떤 장애 요인이 있을까? 혹은 다른 경쟁 점포가 많이 존재하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들이 있는지도 분명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실제로 함께 봤던 그림에서는 점이 많이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점이 찍히겠죠. 도면상에 찍힌 점들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현재 상업시설의 상권 분포를 파악하고 또한 판매를 예측하는 중요한 전략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하이퍼마켓이라 그러죠. 슈퍼마켓보다는 조금 큰 이런 마트들을 가보면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 대형마트들은 실제로 다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자료들의 근간이 다 이런 CST 맵에서 거의 나오는 거죠.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의 주거 지역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배송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그거에 또 비용과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기업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매출액이 늘겠구나. 그래서 매출액에 집중하는 방법, 이게 유추법이고 이 유추법을 할 때 함께 사용하는 수단인 CST 맵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추법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따가 기출문제를 함께 볼 때도 요게 포인트로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방법 중에 하나인 현지조사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자, 대상 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사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대상 점포나 판매 제품 그리고 조사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를 할 수 있는데요. 판매되는 제품의 회전율이 상당히 빠르다. 그러니까 물건이 하루 종일 여러 개가 계속해서 팔려 나간다. 이렇게 할 때는 실사 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 얼마나 잘 팔리고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품 가격이 비싼 제품이고 판매가 명확하지 않아요. 판매 시기가 뚜렷하지 않은 제품들은 실사를 나갔을 때도 하루 종일 그날은 판매가 안 됐지만 그 다음 날은 또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어떤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은 현지조사법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상 제품이나 점포나 조사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조사자의 주관적인 조사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실사를 나간다는 건 실제 가보지 않았던 사람과 실사를 나간 사람과의 의견 갭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주관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전문가가 실사 조사를 대부분 하지만 그 전문가가 바라보는 중요한 요소들이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주관적인 의견 때문에 조사의 결과가 좋지 않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서술적인 상권 분석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전문가가 평가 요소를 정해서 분석을 하는 체크리스트법, 그리고 유추법, 매출액을 유추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신규 점포에 유사한 점포를 선택해서 매출액을 분석하는 유추법, CST 맵, 고객 점표법 혹은 고객 점유법이 항상 같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현지조사법은 실사 조사를 하는 거다. 근데 조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경우에 평가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 실제 대상 점포나 판매되는 제품이라든가 조사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실시가 된다라는 거,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딱딱한 얘기이긴 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용은 상권 분석의 기술적인 모형이었어요. 기술적인 모형, describe, 서술에 나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나가는 건데, 자, 상권 분석의 규범적 모형인, 일단 규범적 모형이라는 것은 정해져 놓은 틀 안에서 어떤 공식이라든가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 상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규범적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요. 항상 매 시험에서 이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중심지 이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중심지 이론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중심지 이론의 기본 개념의 가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1930년대에 개발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있는 어떤 매우 복잡한 도심을 이제 가정을 하고 혹은 예상을 하고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실제 지금과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중심지 형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상업 중심지로부터 중심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은 바로 정육각형이다 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하나의 중심지가 있으면 그 중심지를 기반으로 주변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 여러 개의 중심지가 형성이 되면 경쟁 지역이 생기면서 해당 지역이 깎여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중심지 지역이 전체적으로 정육각형의 모형으로 다듬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느냐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도심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느냐. 자, 최초의 중심지가 생겨났겠죠. 그럼 이 중심지로부터 도시가 발달을 하면서 그 이외 지역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두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경쟁 지역이 생겨나면서 정육각형 형태로 중심지가 발달을 해 나간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중심지가 발달해 나가면서 이런 정육각형 형태가 무수하게 계속해서 생겨나겠죠. 그래서 최초의 1차 중심지로부터 주변에 2차 중심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다시 3차 중심지가 생기는데 이 모양은 뭐다? 계속해서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생겨나더라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중심지가 형성이 될 때는 하나의 중심지에서 주변의 중심지가 생겨나고 이 주변의 중심지들은 경쟁을 거치면서 반드시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생겨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정육각형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정육각형을 가진 이러한 배후 상권, 즉 상권은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 그리고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일치하는 공간 구조로서 형성이 되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대 도달거리라는 것은 실제로 상권이 갈 수 있는, 상권이 펼쳐질 수 있는 가장 넓은 거리. 자, 상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즉 물건에 대한 판매력을 가진 상권, 판매력을 가진 이런 소매상들이 펼쳐져 있는 공간을 보통 최대 도달거리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만 있으면 실제로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물건을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최소 수요 충족 거리라고 합니다. 즉 판매와 수요가 합쳐지면 해당 지역의 소비가 일어나면서 중심지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 최대 도달 거리를 넘어서는 지역에 만약에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지 않는 지역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소비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중심지가 형성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최대 도달 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일치하는 경우 당연히 중심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도달 거리 안에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있다면 해당 지역에서도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심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최대 도달 거리가 상업적 기능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력이 제공될 수 있는 최대 거리, 그리고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상업적 활동이,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하는
상권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대 도달거리와 같거나 혹은 최소수 충족거리가 최대 도달거리보다 작으면 해당 지역만큼은 어떻게 된다? 중심지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판매를 하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판매를 하는 사람의 범위가 최대 도달거리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범위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면 소비가 발생을 해서 해당 기능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능이 반복되면 중심지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의 범위 내에서 소비가 일어난다면 그만큼은 또 소비 활동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돼요? 중심지가 생겨나겠죠. 그런데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더 크고 최대 도달거리가 작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상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중심지가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도달거리는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같거나 크면은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무조건 딱 같으면 더 좋아요. 가장 좋은 형태, 올바른 형태로 중심지가 형성이 되겠지만 최대 도달거리 안에만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있으면 거기서 중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탈러가 설명한 중심지 이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판매와 수요가 만나서 중심지가 형성이 되고 또 다른 중심지가 주변에 생겨나고 경쟁이 생겨나면서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상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권의 개념을 설명할 때 원의 형태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동그라미의 형태로. 어떤 점폭 하나에서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그려나가죠. 왜냐하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원을 주로 그리는데 크리스탈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권의 형성이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경쟁 지역으로 인해서 정육각형의 모양으로만 반드시 배후 상권이 생겨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지론이 설명이 되려면 최대 도달거리, 즉 상업적 기능이 제공될 수 있는 최대 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거리, 상업적 활동이 발생하는 상권 범위가 수요 활동이 형성되는 상권 범위가 같거나 혹은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더 크다면 이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중심지가 생겨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보통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일단 중심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크리스탈러의 이론이 정답이겠죠. 그리고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거리의 관계를 가지고 두 가지를 틀리게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와 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이거를 바꿔놔서 틀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최대 도달거리나 최소 수요 충족거리의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정육각형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또한 크리스탈러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의 기본 가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권이 동일한 모양으로 퍼져나가고 정육각형으로 만들어지려면 균등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지표 공간은 균질적 표면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표 공간이 균질적이라는 말은 지표 공간이 서로 차이가 있고 어느 지역은 산이고 어느 지역은 강이 있고 이러면 해당 지역으로의 상권이 퍼져나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런 요소가 없이 어때요?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근처 지역이 전부 다 균질적인 표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대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 지역 내의 교통수단은 오직 하나이며 자, 교통수단이 오직 하나입니다. 교통수단이 빠르고 느린 차이가 있다면 상권의 확장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크리스탈러가 정육각형의 상권 모양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교통수단은 오직 하나다. 이동수단은 오직 하나고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해서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육각형 모양으로 상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구는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자, 특정 지역의 인구가 많다면 어느 정육각형 중에 한 곳이 더 커지겠죠. 근데 전체 정육각형 내에서 공간상에 균일하게 인구가 분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구매력과 소비 형태가 다 동일해요. 그래야 상권의 모양이 똑바른 정육각형 모양으로 생겨나겠죠. 이렇게 기본 가정을 둔 겁니다. 크리스탈러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 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지역은 또 상권이 커지면서 정육각형 모양의 상권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이다.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필요한 것만 딱 구매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육각형 모양으로 정확하게 상권의 모양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가정을 두고 있죠. 역시 이 기본 가정의 내용도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이 버릴 게 없죠. 시험에서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레일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혹은 소매 흡인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들이 소매점에 물건을 사러 얼마나 끌어당길 수 있느냐, 인력, 만류 인력, 뉴턴의 만류 인력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개념으로 보시면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상권 이론에 적용한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거리와 어느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중심지의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다른 중심지보다 우리한테 사람들이 많이 올까. 이런 인력의 정도, 끌어당기는 힘의 정도를 가지고 상권을 분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양쪽 도시가 있고 중간에 분기점 혹은 중간에 작은 소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양쪽으로 이동하는가. 자, 그래서 두 경쟁 도시가 그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의 거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의 규모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게 나중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양쪽에 두 경쟁 도시가 있으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끌어당긴다. 중간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을.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는 짧으면 짧을수록 어때요? 사람들을 더 많이 흡인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 문구를 또 시험에서 틀리게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실제로 소매 인력 법칙 같은 경우도 그 가정이 또 있습니다. 항상 법칙들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가정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죠. 자, 보시면 소비자들은 주요 도로에 두 지역을 통하여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 운송수단이 다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두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단이나 이동하는 방법들은 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지역의 상점들은 똑같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자, 두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얼마나 끌어당기냐를 보는 건데, 사람이 더 적고 거리가 멀어도 여기가 더 잘 판다 이런 개념이 없고요. 양쪽에서 판매하는 능력은 똑같습니다. 고객들에게 주는 만족도는 동일할 때 단지 인구와 거리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흡인력을. 그래서 위 두 요인 이외의 것은 또 나머지는 전부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예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정도를 가지고 중간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양쪽 도시, 경쟁하는 그 양쪽 도시로 얼마나 끌려갈 것인가를 분석하는 게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소매 인력 법칙도 당연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정 상업지구까지의 거리는 주요 도로를 사용하여 측정이 되나 실제 접근성이나 시간에 따라 심리적 시간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이 대형마트를 간다고 합시다. 대형마트를 가려고 하는데 양쪽 다 똑같은 대형마트인데 한쪽에 가는 길은 거리는 짧은데 차가 늘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대형마트는 거리는 조금 멀지만 항상 도로가 쾌적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출발하기 전에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도로 교통의 편의성이 좋은 곳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실제로 거리가 짧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지 않은 거죠. 원래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고객들이 더 많이 흡인이 돼야 되는데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더 먼 거리에 있는
점포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즉 심리적인,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는 설명하지 못한다. 아니, 물리적인 거리는 설명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매장을 찾아갈 때 거리가 멀지만 내가 지름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하지를 못하겠죠. 레일리는 기본 가정만 두고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거리랑 해당 지역의 인구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편의성이나 서비스 등의 심리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로 동일한 기준입니다. 중소도시에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양쪽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한쪽을 갔을 때는 내가 별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못 드는데 똑같은 매장이지만 다른 도시에 갔을 때는 좀 더 멀리 가야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서 더 먼 매장, 도시의 인구의 사람 수는 적지만 조금 더 먼 매장을 내가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에 대한 것도 역시 따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양쪽 도시의 인구수만 가지고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중간에 있는 중소도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닐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레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실제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계산하는 방식이나 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매인력 법칙의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중간에 있는 C도시, 이 중소도시의 사람들이 인구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소도시의 인구수가 없이 양도시를 얼마나 흡인될 것인가의 흡인 비율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정도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도시에는 40만 명의 사람이 있고요. B도시에는 10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인구수만 봤을 때는 어디로 가게 되겠죠? A도시로 C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구수만 봤을 때. 자, 거리로 봤을 때 어때요? A도시는 10km를 가야 되고 B도시까지는 5km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B도시가 C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상권으로 끌어들여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인구와 거리 양쪽의 답이 다르죠. 구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레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라 그랬죠?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레일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끌려온다라고 본 거고 또 계산을 하는 방법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A도시 같은 경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분모해 놓고 분자에 인구수를 놓습니다. 계산하면 4천이 나오죠. B도시 같은 경우도 어때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니까 5의 제곱분의 10만 인구수를 놓죠. 역시 계산하면 4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곳의 비율이 어떻다는 거예요? 4천과 4천 1대 1이죠. 그러면은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1대 1 비율로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의 비율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중소도시의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가 인구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A도시의 상권으로 얼마나 이동할 것이고 B도시의 상권으로 얼마나 이동을 할 것인가를 구하는 게 바로 레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A도시는 40만 명, B도시는 10만 명. 사람의 인구수만 봤을 때는 A도시로 많이 가겠네요 라고 답을 할 수 있지만 레일리는 뭐랑 같이 봐야 되죠? 거리의 개념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봤더니 B도시까지는 5km밖에 안 가면 되고요. A도시까지는 10km를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구하는 공식이 있다 이겁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또 B도시도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이렇게 하니까 둘 다 4천이 나옵니다. A 대 B의 비율 4천 대 4천, 즉 1대 1 비율이죠. 중간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양쪽으로 1대 1 비율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5만 명 중에 2만 5천 명과 2만 5천 명이 이동을 하더라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림으로 주는 경우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를 한 거고, 대부분은 그 거리나 인구수가 그냥 제공이 됩니다. 지문으로 제공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흡인 비율을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흡인 인구를 구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중간 도시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가 제공이 된 경우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자, 이제 비율을 말 그대로 구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지, 몇 %인지. 자, 보시면 C도시에 몇 명이 사는지는 없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얼마만큼의 비율이 사람들이 이동할 것인가. 자, 우리가 앞서서 같은 수식을 가지고, 같은 숫자를 가지고 인류형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1대1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이미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단지 인구가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인구를 가지고 1대1로 분산을 시켜준 거죠. 근데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A와 B의 상권 영역, 그리고 A와 B의 인구, 그리고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답을 구하게 되죠. 자, 보시면 B의 상권 영역분의 A의 상권 영역은 10만 명 중에 40만 명. 자, A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 자리에 B도시가 들어가고 분자 자리에 A도시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비례해서 들어가죠. A에 비례해서 들어가는데, 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두 개를 틀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비율이 1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1이라는 값은 식을 가지고 대입을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두 개를 분산을 해야 되느냐. 자, 실제로 요 1이라는 값은 밑에 분모에 1이 숨어 있죠. 1분의 1의 1이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비율을 A는 1, B는 1, 1분의 1로 해서 각각 자리에 있는 비율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은 1분의 1이기 때문에 A1, B1 해서 1대1로 나눠지죠. 즉 1대1로 나누면 50대 50으로 각각 50%씩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결국은 둘 다 요거를 구해놓고 나서, 비율을 구해놓고 나서 인구만 나눠주면 되겠죠. 양쪽 도시를 얼마나 흡인이 되는지 인구를 나눠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고요. 수식 같은 경우만 잘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풀고 답이 나온 상태에서 비율로서 대입을 하면 가운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흡인율로 끌려갈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도시의 인구수나 거리가 가깝다고 무조건 많이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레일리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문제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계산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들 가지고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일리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컨버스라는 사람이 수정 소매 인력의 법칙을 가져왔습니다. 컨버스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요. 중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양쪽 도시까지 몇 킬로가 되고 인구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양쪽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분기점,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를 구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바로 컨버스의 제1법칙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A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 B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두 도시 간의 거리, 인구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컨버스의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닌데요.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보통 레일리가 거의 출제가 되지만 가끔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돼요. 레일리는 양쪽 도시로 얼마나 흡인이 되느냐를 구하고자 한 거였고, 컨버스는 분기점, 양쪽 도시로 똑같은 인구수가 이동하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 이거를 구하고자 했던 게 바로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제 최근 4년간 등장했던 문제들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상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대 도달 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 거리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한 사람은, 너무 쉽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설명했죠.
최대 도달 거리는 최소 수요 충족 거리와 같거나 더 커야 됩니다. 이걸 얘기했던 사람 크리스탈러죠. 또한 크리스탈러가 설명했던 개념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었죠? 상권의 모양, 즉 배후 상권, 배후 수요의 모양은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생겨나고, 또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항상 얘기했던 기본 가정들이 있었죠. 지표는 균등하고 이동수단은 하나고 사람들은 함부로 소비하거나 하지 않는 합리적인 경제인들이고요. 그죠? 그리고 실제 크리스탈러가 설명했던 내용들, 그 요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거의 문제들이 크리스탈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 레일리는 주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상권의 계층성을 최초로 주장한 중심지 이론. 자, 계층성을 설명했다는 게 상권이 하나가 생겨나고 그 주변에 또 상권이 생겨나고 또 주변에 상권이 생겨나면서 상권이 경쟁을 거치면서 정육각형 모양으로 점점 상권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걸 이제 계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중심지 이론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사람,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에서는 크리스탈러 하나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과 관련된 개념,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사실상 크리스탈러 문제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다는 개념보다는 다 섞어서 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죠. 1번에 중심지란 배후지의 거주자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기능이 밀집된 장소를 말한다. 자, 이거는 크리스탈러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중심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소비를 많이 하는 장소를 중심지라고 설명을 하죠. 자, 2번에 배후지란 중심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이다. 그리고 구매력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끝이 없이 동질적인 평지라고 가정한다. 자, 일단 크리스탈러가 설명한 중심지론의 기본 가정 중에 한 부분이었죠. 지표는 다 균등하고 끝없이 펼쳐진 대지다 라고 설명하는 거, 동질적인 끝이 없는 평지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특정 지역은 빨리 이동이 되고 특정 지역은 빨리 이동이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자, 3번에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 거리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가격과 소비자가 그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교통비에 의해 결정된다. 자, 최대 도달 거리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의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실제 사람들이 올 만한 곳까지는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가격과 소비자가 그것을 구입하는 데 드는 교통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 도달거리, 내가 상권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공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죠. 자, 4번에 도달범위란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를 말하는데 중심지로부터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자, 옳지 않다고 봤는데요. 도달 범위는 어떤 거냐? 실제로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의 개념은 최대 도달 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 거리 두 가지 다 맞죠. 그런데 중심지로부터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가 나오는 거, 수요. 자, 수요는 뭐였어요? 최소 수요 충족 거리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수요가 1이 되는 이런 설명은 없죠. 정답은 일단 옳지 않은 거 4번이 됩니다. 최대 도달 범위는 판매, 즉 소비자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최소 수요 충족 거리는 소비자들이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거. 근데 도달 범위에서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죠. 5번에 상업 중심지의 정상 이윤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상권 범위를 최소 수요 충족 거리라고 한다. 자, 수요를 발생시킨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최소 수요 충족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 최대 도달 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단순히 판매의 범위와 수요의 범위로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최대 도달 거리가 판매의 범위, 그리고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물건을 실제 구매하는 수요의 개념. 그래서 두 가지가 일치를 한다면 가장 좋은 중심지가 형성이 될 거고요. 최대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있으면 수요가 발생된 지역만큼은 상권이 발달되고 중심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최대 도달 거리보다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커버리면 해당 지역은 중심지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최대 도달 거리가 판매 범위,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수요의 범위.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최대 도달 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거. 이거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최대 도달 거리, 최소 수요 충족 거리, 우리 방금 설명을 했었고요. 육각형 형태의 배우지. 자, 정육각형이라고 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다른 틀린 답이 있는지를 찾아볼게요. 4번에 초과 이균 공간. 우리가 지금 중심지 이론을 설명할 때 해당 내용은 없었죠. 그리고 5번에 상업 중심지. 크리스탈러는 상업 중심지가 어떻게 생겨나느냐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가장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육각형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정육각형의 배우지라고 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겠네요. 자, 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상권 분석 방법은 규범적 모형과 기술적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기술적 방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처음에 체크리스트법, 유추법, 현지조사법 이게 기술적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번에 유추법이 나와 있네요. 자, 만약에 시험에서 유추법이 아니라 CST맵이라고 넣어놔도 당연히 뭐예요? 기술적 방법에 속하겠죠. 자, 그런데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 이 이후에 하겠지만 확률 모델을 할 때 같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중심지 이론, 우리 방금 했던 크리스탈러, 규범적 모형이죠. 가정을 놓고 그걸 가지고 이론을 설명한 규범적 이론이고 라일리라고 하는데 뭐 라일리 뭐 영어니까 상관은 없겠죠. 라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 그리고 컨버스가 라일리가 하지 못한 상권의 분기점을 결정하는 이론을 만든 게 바로 컨버스의 소매 인력 이론, 소매 분기점,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3번 유추법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예요? 기술적인 모형과 규범적인 모형을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문제를 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점포의 입지 결정이나 소매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상권 분석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자, 커스터머 스포팅 테크닉이라 그래서 CST 방법이죠. 요것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것은 자, CST 맵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도면상에다가 고객들의 특성이 있는 장소, 고객들의 장소를 찍고 그 특성을 가지고 상권의 범위를 분석하고 상권의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유추법과 함께 사용하는 전략의 방법이었죠. 점포의 매출액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자, 관련성이 낮은 것 1번에 점포의 물리적인 조건 파악. 자, 점포의 물리적인 조건을 파악한다는 것은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고 계산대가 어디에 있고 통로가 어떻게 진열되어 있고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을 보는 거죠. 이거는 CST에서 하는 게 아니죠. 유추법이나 CST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늘 목표로 하는 것은 매출액. 우리가 신규 점포를 열고자 하는 이 점포와 유사한 점포의 매출액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번이 옳지 않고요. 2번에 고객 점표법 혹은 고객 점묘법이라고 하죠. 고객을 점으로 표현한다, 점으로 묘사한다 라고 해서 고객 점묘법, 고객 점표법이라고 했습니다. CST 맵을. 3번에 고객 특성조사. 실제로 점을 찍은 다음에 점으로 표현한 다음에 해당 지역의 고객들의 특성을 분석하죠. 이 지역의 주로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아파트인지, 고급 아파트인지, 일반 주택 지역인지, 아니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인지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추법이죠. CST 하면 유추법이고 유추법 하면 CST입니다. 두 개는 항상 연관이 있고요. 5번에 상권의 잠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연히 CST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을 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구나. 이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관련성이 낮은 거, CST와 관련성이 낮은 것 1번이 되겠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는 2, 3, 4, 5번의 내용이 CST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또 유추법인데요. 상권 분석 기법 중 유추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얘기하죠. CST 맵, 그리고 유사 점포. 일단 유추법은 내가 하고자 하는 신규 점포와 유사한 점포를 선택해서 매출액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상권 범위 추정, CST 맵을 통해서 상권 범위를 추정하고요.
4번의 규범적 모형. 규범적 모형이 아니라 요추법은 기술적 모형이었죠. 4번이 옳지 않다. 아까는 기술적 모형과 규범적 모형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서 답이 요추법이었고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요추법을 주고 규범적 모형이 아닌 걸로 이렇게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왔죠. 반복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뉴턴의 중력 법칙을 상권 분석에 활용한 것이다.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설명을 한 거죠. 2번에 도시 규모가 클수록 주변의 소비자를 흡인하는 매력도가 커진다고 가정한다. 두 가지 요소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인구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많이 흡인이 되고 또 거리 요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흡인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2번에는 지금 도시 규모를 얘기했고요. 3번에는 이동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가정하는 거. 2번, 3번에서는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했고요. 4번에 광역 상권의 경쟁 상황에서 쇼핑센터의 매출액 추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를 알면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에 보시면 거리, 인구뿐만 아니라 매장 면적, 가격 등 최소한의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자, 분명히 레일리를 설명할 때 가장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요소, 거리하고 인구만 가지고, 즉 인구에 비례하는 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레일리는 항상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일리에 어떻게 보면 소매인력 법칙의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내용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기술적 모형과 규범적 모형 이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내용 중에서도 체크리스트, 유추법, 현지조사법, 그리고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컨버스의 수정 소매인력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제 이 과목에서 나오는 이러한 상권 분석 전략들은 해당 내용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떤 건지만 아시면 실제 기출문제에서 지금 보셨듯이 충분히 다 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했던 내용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역시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